대청의 군호들은 견문이 넓은 사람들이었으나 황삼 제자가 펼치는 검법은 본 적이 없었다. 메시 여인은 연신 탄성을 내질렀다. 이상하군. 당신네들이 언제 훔쳐배웠지? 석파천은 몇 초를 본 이후 마음속으로 짚히는 바가 있었다. 청사민이 펼치는 것은 정불사 할아버지의 금융편법이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정불사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나섰다. 이것 보시오. 저 검법은 바로 나의 금융편법을 제압하려고 창안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이유요? 청삼제자는 아니나 다를까 금융편법을 썼다. 일초일식은 황삼제자의 신기한 검법에 의해 제압당하고 있었다. 복면의 여인은 냉소를 흘릴 뿐 대답하지 않았다. 정불사는 보면 볼수록 화가 나서 호통을 내질렀다. 그까짓 검법으로 나의 금융편법에 대항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한 수 뒤떨어지는군. 그러자마자 황삼 제자가 검법을 일변시켰다. 초식마다 야릇하고 이상했으며 매우 매서운 데가 있었다. 그야말로 수법이 약간 비열하다 하겠으며 명가의 풍모를 전혀 엿볼 수가 없었다. 정불사는 다시 부르짖었다. 이건 어처구니 없는 짓이군. 그게 무슨 검법이냐? 쳇, 이거야말로 암코양이와 같은 여편네의 검법이라고 해야겠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여간 놀라지 않았다. 만약 진짜 그녀와 대적하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검초를 대하게 된다면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 같군. 한데 그와 같은 검법은 악랄하고 음흉한 데가 있어. 암습에 사용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았으나 광명정대한 싸움에는 적당하지 않았다. 정불사는 속으로 놀라기는 했으나 한편으로는 기뻐했다. 이와 같은 야비하고 악착 같은 초식이 갑자기 나에게 펼쳐진다면 정말 받아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한번 보고 난 이후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방문좌도의 수법이라는 것은 한번 들통이 나기 마련이니까. 풍랑, 고삼낭자, 여정평, 범일비 등 네 사람은 정불사에게 쓴맛을 단단히 본지라 금융편법이 상대방의 무궁무진한 괴초에 제압당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격정에 큰 소리로 갈채를 보냈다. 정불사는 노해 부르짖었다. 좋긴 뭐가 좋아. 풍랑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정불사 나으리의 금융편법이 좋다는 것이 왜다. 고삼낭자는 웃으며 말했다. 금융편법은 정말 절묘하군. 우라통이 터져 죽겠네. 우라통이 터져 죽겠네. 그녀는 3번이나 우라통이 터져 죽겠다고 부르짖었다. 지난번 정불사가 반점에서 도전을 해왔을 때 하던 말투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청삼 제자는 금융편법을 태반이나 펼치게 되었는데 벼랑간 둥글게 원을 한번 그렸다. 황삼 제자가 즉시 초식을 거두었다. 청삼 제자가 연편을 탁자 위에 놓고 맨손으로 황삼 제자와 싸우기 시작했다. 몇 수 보고 나서 석파천은 속으로 다시 한번 의아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정씨 집안의 금나수법이 아닌가. 알고 보니 청삼 제자가 펼치는 것은 정불삼의 금나수법이었다. 복미수, 호조수, 옥녀점침, 야차새우 등의 초식이었다. 이것들은 정당히 바로 양자강배 위에서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정불사는 이를 보고 더욱더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 매가야 우리 형제들에게 도전하는 것 같은데 무슨 목적이 있느냐? 이거야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 그는 마음속으로 메시라는 여인이 오랜 세월에 걸쳐 자기에게 자기 언니가 버림받게 된 원한을 갚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황삼 제자가 펼치는 검법은 악랄하기 이를 데 없었으며 정파 사람들이 공격을 피하는 사타구니나 눈을 쑤시고 엉덩이를 찌르는 등의 수법을 조금도 꺼리지 않고 펼쳐냈다. 청삼 제자는 급급히 그런대로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다. 벼랑간 황삼 제자가 검을 옆으로 들어 아래쪽을 베어왔다. 청삼 제자는 번쩍 몸을 날려 피했다. 황삼 제자는 손에 든 철검을 내던지면서 두 손으로 청삼 제자의 허리깨를 껴안고 말았다. 그리고 입을 쩍 벌려서는 그의 목덜미를 콱 깨물었다. 정불사는 놀라 부르짖었다. 어이쿠.
바로 자기의 목을 물린 것 같은 심정이 된 모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와 같이 껴안고서 콱 깨문다면 자기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초식의 배합이 교묘했던 것이다. 청삼 제자는 두 팔을 놓고 황삼 제자와 함께 정불사와 복면의 여인에게 허리를 굽혀 보였다. 정로 선배님, 그리고 매 여협께서는 저희의 잘못된 점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그들은 용 목두 도주에게 절을 하고 철검을 집어들고서는 원래 위치로 되돌아갔다. 메시 여인은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당신네들이 몰래 내가 창안한 건법을 8성이나 배워가다니 정말 가상한 노릇이에요. 그러나 그 건법을 저자가 보는 앞에서 펼쳐 보였으니 그것은 정불사는 노해 부르짖었다. 그와 같은 재간은 진정 건법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엉망진창이라고 할 수 있어. 도무지 채신머리 없는 건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누구라도 배울 수 있을 것 같군. 백자재는 불쑥 입을 열었다. 뭐가 채신머리가 없어. 어찌되었든 간에 너희 정가가 갑자기 그와 같은 건법에 부딪히게 되었다면 손발이 어지러워진 나머지 몸뚱아리에 16개의 구멍이 나고 말걸. 정불사는 노해 반박했다. 어디 내가 나와서 시험을 해보아라. 백자재는 시큰둥하게 말했다. 어찌되었든 간에 너는 매 여협이 적수가 못 돼. 그녀가 너의 목을 껴안고 깨물었다면 너의 재간이 10배 더 강하다 하더라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메시 여인은 날카로운 어조로 따졌다. 누가 당신 보고 칭찬을 해달라고 했나요? 그런데 나와 사소치를 견주어 볼 때는 어때요? 백자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멀었어. 나의 부인은 이곳에 없지만 내 부인의 제자는 협객도에 와 있거든. 그러더니 그는 석파천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봐 손자사위, 내가 나가서 저 여인과 한번 겨루어 보도록 해라. 석파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메시 여인은 물었다. 그대가 사소취의 제자란 말이오?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이다. 메시 여인은 빈정대는 투로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저 사람의 손자사위가 되었지? 위아래도 없는 쌍놈들처럼 엉망진창이군. 꼭 계잡종들이 하는 짓 같군.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나는 계잡종이요. 메시 여인은 어리둥절해졌다. 그러고는 곧이어 우습다는 듯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호. 목도주는 무뚝뚝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젠 되었소. 단 한마디였으나 매우 위험에 찬 어조였다. 메시 여인은 흠칫하더니 대뜸 웃음을 멈추었다. 용도주는 곧이어 천천히 말했다. 매 여협의 그 건법은 솔직히 말해 정씨 집안의 무공처럼 절묘하지는 못하오. 하지만 스스로 새로운 초식을 창안해낼 수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자질이 특출한 것만은 사실이오.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정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 초식들 가운데는 희한한 검초가 있었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시에 도해해 새로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패도로 모셔온 것이외다. 이어 그는 웃으면서 끝을 맺었다. 매화권에 대해서는 가전제약이니 논평은 그만두기로 하지요. 매 여협은 약간 궁금하다는 투로 물었다. 그렇다면 매방고는 협객도에 오지 않았나요? 용도주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오지 않았소이다. 매 여협은 맥없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나의 언니는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딸을 걱정했었는데. 용도주는 오른쪽 첫 번째에 서 있는 황삼제자에게 물었다. 내가 점의 여협 대신 한번 알아보도록 해라. 그 제자는 즉시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몇 권의 장부를 가지고 나왔다. 몇 장 펼쳐보더니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키며 읽어내려갔다. 매화권의 장문인 매방고의 친아버지 성은 정씨이다. 즉 정. 거기까지 읽던 그는 갑자기 얼버무렸다. 모든 사람들은 정불사의 체면이 서지 않을까봐 그가 얼버무린 것을 알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무공을 익히게 되었으며 18세 되는 해에 그 후 하남성 서쪽에 있는 노시현 동쪽에 위치한 웅이산 고초령에 응거하고 있음. 정불사와 매여협은 동시에 몸을 일으키며 일제히 부르짖었다. 그녀가 웅이산에 있단 말이오? 어떻게 알고 있소? 황삼제자는 말했다. 본래 나는 모르나 장부에 그렇게 적혀 있어. 정불사는 말했다. 나도 모르는 사실이 어떻게 그 장부에 기록되었단 말이오? 용도주는 낭낭히 말했다. 협객도에는 적지 않은 인재가 있어. 모두 무림 정의를 지키는 것을 소임으로 삼고 있으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내려 공평무사하게 조처하고 있어. 그리고 그는 근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무림 친구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들이 자세히 기록하여 훗날 참고가 되도록 한 것이요. 메시 여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알고 보니 그랬었군. 그렇다면 그 애는 웅이산의 고초령에 있겠군. 이어 그녀는 정불사를 바라보았다. 정불사 역시 기쁜 빛을 띠었으나 곧 침울한 표정이 되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메시 여인 역시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은 매방고의 행방을 알게 되었으나 한평생 다시는 그녀를 만나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용도주는 그들의 기분을 아는지 다시 좌중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있으면 솔직히 털어놓아 보도록 하시오. 백자재가 입을 열었다. 용도주 고시의 도해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초청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물건이오?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없겠소이까? 용도주와 목도주가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용도주는 일어서면서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도 고명하고 박식한 여러분께 가르침을 받으려던 참이었소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4명의 제자가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병풍 양쪽 가장자리를 잡고 한 옆으로 천천히 밀었다. 그러자 기다란 통로가 나타났다. 목두 도주가 일제히 말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앞장을 섰다. 군웅들은 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통로 안에는 반드시 살인기관이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 생각에 모두 안색이 변했다. 백자재는 몸을 일으켜 석파천을 바라보며 말했다. 손자사위, 우리 두 사람이 선봉을 설까?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지요. 이윽고 백자재는 그의 손을 잡고 앞장서서 나아갔다. 먼저 통로 안으로 들어서면서 그는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하하하. 그러나 웃음 속에는 약간 두려운 듯 떨리는 기미가 보였다. 나머지 사람들도 에라 모르겠다. 이제 애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차례로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10여 명은 여전히 탁자 옆에 앉아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협객도의 제자들과 하인들도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백자재 등은 10여 장쯤 나아가자 한 성문 앞에 도달했다. 문 위에는 커다란 글씨로 세자가 쓰여 있었다. 바로 협객행이라는 세자였다. 한 명의 황삼 제자가 앞으로 나와 성문을 열었다. 이 동굴 안에는 24곳의 석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내키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보기에 역겨우시면 동굴 밖으로 나와 바람을 쐬셔도 됩니다. 음식 등은 석실에 모조리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드시도록 하고 사양하지 마십시오. 정불사가 냉소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라니. 정말 겸손하기 짝이 없군. 하지만 마음대로 섬을 떠날 수는 없겠지? 그렇지 않소? 용도주는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하하하. 정 선생은 어째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오? 여러분이 협객도에 온 것은 스스로 원해서 온 것이 아니겠소? 따라서 떠나려 할 때 그 누가 억지로 붙잡을 수 있겠소? 그는 매우 엄숙한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해변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갖추어져 있으니 언제든지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록 하시오. 군웅들은 어리둥절해졌다. 협객도에서 이토록 점잖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일제히 질문을 던졌다. 우리들이 당장 가겠다면 어쩌시겠소? 용도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물론 상관없소. 여러분은 나와 목형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오? 우리가 손님에 대해 대접이 소홀한 것만 생각해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판인데 어찌 귀빈을 억지로 붙잡아 둘 수 있겠느냔 말이오. 군웅들은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놓였다. 그렇다면 고시의 도해가 무엇인지 보고 즉시 떠나도록 하자. 억지로 귀빈을 붙잡아 두지는 않겠다고 했으니 그의 신분으로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무사람들은 석실 안으로 줄지어 들어서게 되었다. 동쪽에는 거울처럼 촛불이 주위를 환히 밝혀주고 있었다. 벽에는 그림과 글자가 있었다. 석실에는 이미 1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벽을 주시한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운기조식을 하고 있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두 눈을 감고 입속으로 무어라 중얼중얼했다. 그런데 서너 사람이 큰 소리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백자재는 벼랑간 한 사람을 자세히 훑어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놀라 부르짖었다. 온 사명! 자네가 어째서 이곳에 있는가? 석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서성이고 있는 흑삼 노인은 온인후라는 사람이었다. 산동 팔성검의 장문인인데 백자재와의 교부는 대단히 돈독한 편이었다. 한데 그는 백자재를 발견하고도 그리 놀라는 기색 없이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아니, 어째서 오늘에야 이곳에 왔나? 백자재는 어리둥절하여 말했다. 10년 전 자네가 협객도 사람에게 팥죽을 대접받는답시고 끌려갔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자네가 이미 세상을 등진 것으로 알고 크게 한바탕 운 적이 있었네. 그런데 지금 온인우는 어리둥절해져서 말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상승의 무공을 연마하고 있는데 언제 죽었다는 것인가? 애석하게도 자네가 늦게 왔어. 저것 보라고. 첫 번째 구절인 조객만호영이라는 글귀 가운데 호자의 주해를 보게. 호라고 하는 자는 서역 사람인데 신당서 승건전에서는 수백 명이 호인의 말을 배우고 상투를 틀고서 비단을 잘라 무의를 만드니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서 그는 석벽에 조그만 글씨를 가리켰다. 조그만 글씨는 바로 주해였다. 백자재는 갑자기 다정한 친구를 만나게 되자 매우 기뻤다. 그간의 사정을 묻고 싶었고 또한 섬의 생활이 어떤지도 알아보고 싶었다. 온 사명, 20년간의 생활이 어떠했소? 그런데 어째서 산동의 집안에는 편지 연락도 하지 않았지? 온인우는 눈을 부릅떴다. 자네는 무슨 말을 하는가? 협객행이라는 이 고시의 도에는 고금 이래 가장 광범위하고도 절묘하며 심오한 무학의 비결을 내포하고 있단 말일세. 우리가 온갖 지혜를 다 짜낸다 하더라도 이 가운데 열의 한둘도 깨우치지 못할 형편이 아닌가. 그런데 어느 겨를에 세상에 속된 일에 신경을 쓰겠나?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정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 그림 중에 이 사람을 보게. 결코 연나라와 조나라의 슬프고도 기계 높은 노래를 부르는 호걸이 아닐세. 그런데 어째서 조객이라고 칭하게 되었을까? 이 한마디를 해석하는데도 이와 같은 중요한 관건을 먼저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네. 백자재는 고개를 돌려 벽에 그려진 그림을 바라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벽에 그려진 젊은 서생의 왼손에는 부채가 들려 있었고 오른손은 휘둘러지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매우 우아하면서도 소탈해 보였다. 온인우가 다시 설명을 했다. 백형, 나는 최근에 이 그림의 사람이 우아하고 풍류적이니 본래 음유한 기상이어야 한다고 터득하게 되었네. 그런데 주해에는 반드시 위맹하고 강맹한 수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바로 음유를 채로 하고 양강을 용으로 한다는 것이니 별 어려울 것이 없지. 이어 그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말일세, 채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용으로 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가운데는 실로 지극히 큰 학문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네. 백자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온 형, 이 젊은이는 나의 손자 사위인데
인품이 어떤지 한번 보게나. 그러고는 석파천에게 말했다. 이 녀석아, 온 셋째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려라. 석파천은 가까이 다가가 온인후에게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다. 온 셋째 할아버지. 온인후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좋아, 좋아. 그러고 나서 그는 석파천을 제대로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왼손으로 그림 속 인물의 자세를 흉내냈다. 그러더니 오른손을 갑자기 뻗쳐 휙하니 일장을 후려쳤다. 왼쪽은 음이고 오른쪽은 양이니 아마도 이런 이치가 아닐까? 석파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온 셋째 할아버지의 장력이 대단하구나. 백자재는 벽에 쓰인 주애를 읽고 있었다. 장자 설검편에서 태자가 말하길 우리 왕이 본 검사는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리고 있었고 귀밑머리가 붉어져 있었으며 관을 내렸었는데 만오지영 단오지이라 하더라. 사마주에 이르기를 만오지영을 조잡한 각근으로 논하는 것은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 온형, 만오라는 두 글자는 함께 설명해야 할 것이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정색을 하고 말했다. 만오는 바로 조잡하고 간단하다는 것이며 만오형은 머리에 지닌 각근이 결코 정묘하거나 운치가 없다는 것이지 결코 오랑캐의 각근을 달고 있다는 말이 아닐세. 따라서 이 호자는 멍청하다는 뜻인 호도의 호자이지 서역의 오랑캐 호자가 아니란 말일세. 온인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지 않네. 자네는 다시 다음 구절의 주해를 보게. 좌사의 위도부에서 이르기를 만호의 영이라 했고 주에서는 선이 만호는 무사의 각근이라고 하고 있네. 그는 잠시 한숨을 돌린 후 다시 급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것은 일종의 무사들이 사용하는 각근을 말하는 것인데 조잡할 수도 있지만 또한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네. 몇 년 전에 나는 양주 과위문의 장문인인 강곤에게 가르침을 받았네. 그는 서역 오랑캐인 호인이라서 호인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었지. 그는 호인 무사들의 관에는 각근을 달고 있으며 그 모양은 이렇다고 했네. 그러면서 그는 무릎을 약간 꿇고 쭈그리고 앉아서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 보이는 것이었다. 석파천은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는 것을 듣고 있었으나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석벽에 적힌 주에 글씨를 한자도 알지 못하는 터라 반나절 동안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아무런 흥미를 느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어슬렁거리며 두 번째 석실로 들어섰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검기가 어지럽게 번쩍이는 가운데 7쌍의 장검을 쓰는 사람들이 서로 겨루고 있었다. 검날이 마주 부딪히면서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잇따라 울려 퍼졌다. 이 사람들이 펼치는 검법은 각기 다른 듯 했으나 변화가 기묘하기 이를 데 없어 하나같이 지극히 절묘한 검초인 것 같았다. 그런데 두 사람만은 수초를 겨루더니 즉시 그만두었다. 그들 가운데 한 백발의 노인이 말했다. 노제, 방금 그 일 검은 기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이 검법의 요지가 오구상 설명이라는 5글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네. 그는 길게 숨을 내쉬더니 다시 정중한 얼굴로 말했다. 오구라는 것은 구부러진 칼을 말하네. 검을 뻗칠 때 어디까지나 칼이 구부러졌다는 만도라는 2글자를 잊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본래의 뜻을 상실하게 되네. 즉 도법으로 검을 펼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똑바른 검을 구부러진 칼처럼 사용하여 직 가운데 곡이 있고 곡 가운데 직이 있어야만 오구상 설명 5글자의 종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네. 그러자 그와 맞섰던 검은 수염 노인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형님, 다른 한 가지 요점을 잊고 있군요. 벽의 주해를 보십시오. 그는 벽 쪽을 바라보며 손가락질까지 해가며 설명을 했다. 포조의 악부라고 했고 또한 200의 시에서는 남아하불대오구라고 했소. 이 패자와 이대자야말로 시에서 가장 요긴한 관건이요. 오구는 구부러진 칼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니되 결코 꺼내서 사용한다고만 볼 수는 없소. 즉 검법 가운데 은연중에 오구의 기세를 갈무리하고 있어야만 뜻대로 둥글게 휘두르기도 하고 돌려 칠 수도 있는 것이지
결코 정말로 칼을 구부러지게 한다는 뜻은 아니외다.